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는 날이 올까?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줄무늬가 인상적이에요. 네. 가로 줄무늬. 흔치 않아요. 가로 줄무늬는 이거 좀 뚱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로 줄무늬로 가야 되는데. 네. 네.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상큼해요. 뭐 때문이죠? 손탑 색깔. 손탑이라 그랬어요. 손톱인데 손탑이라고.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와인 컬러예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샵에 가니까 제가 되게 여성성이 없어졌다고 느낀 게 네. 이게 버건디 색이래요. 네? 버건디? 버건디?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전 그게 무슨 색이냐고 그랬더니 이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버건디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버건디. 번데기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뭐 좀 이상한 걸 갖다 붙인 것 같은 번데기 비하바론이요? 네. 선배는 오늘 옷 색깔이 홍시 색깔인 것 같아요. 네, 장금이를 좋아해요.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홍시를 먹고 홍시 맛이 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안 돼요? 국정교과서는? 참. 자, 첫 번째 뉴스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빚, 대출에 의존해서 연명해 나가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좀비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한계 기업, 좀비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랜 불황으로 최근 이런 한계 기업 숫자가 급증했는데요. 600여 개 상장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조사해 보니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무려 35%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30대 그룹의 계열사 5곳 가운데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발식 확장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동부그룹은 계열사 절반가량이 한계 기업이고 부영그룹, 현대그룹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그룹으로 좁히면 포스코와 하나그룹이 30%를 넘었고 나머지 그룹은 10에서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기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해 내년 초부터 대대적인 퇴출 작업에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IMF 직후처럼 정부가 강압적으로 각 기업들의 빅딜을 요구하거나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조선이나 철강, 건설, 해운 같은 불황 산업들의 경우 이미 부실화가 심각해진 기업이 많은 상태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파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비 기업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그냥 건설사 부도 위험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재벌 그것도 30대 그룹 재벌의 계열사가 5곳 가운데 한 곳이 좀비다.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고요. IMF 직전에 이런 분위기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실제 우리 제2의 IMF 터진다 이런 걱정들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네.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2 IMF까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좀비 기업, 한계 기업 퇴출, 이 구조조정 이 문제는 지금 솔직히 몇 년째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문별로 일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 특히 지금 아까 김재규도 얘기했지만 특히 조선업, 네. 뭐 건설 이쪽, 해운 이쪽에 지금 그쪽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과 기업들이 지금 도산과 부도와 그다음에 또 엄청난 노동자들이 지금 해고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일부 업종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이걸 사실상 이제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 뭐 기업 자율,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넘겨놨다가 이제 사실상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이걸 이제 한계 기업 놓고 이제 금융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보겠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김재 기자가 살짝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저희가 이미 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IMF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재벌 기업들도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책임져야 될 재벌 오너들의 어떤 책임 문제나 네. 정말 그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만 거의 해고에 그렇죠. 그냥 칼바람을 맞았 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이런 한계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이거는 무슨 특별한 어떤 뭐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시적으로 물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그 퇴출되면서 나온 그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은 정부나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잘 이렇게 받침이 돼서 네. 재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 안전망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서 무작정 뭐 구조조정, 뭐 기업 퇴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직원들이 해고되고 그 사람 구조조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비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더 심화될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산업 간 네.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조선, 철강, 건설, 해운 이쪽에 굉장히 위험 신호가 많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지만 이걸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하고 뭐랄까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이런 네.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뭐 그동안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없거나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 해운업이나 이런 건설업, 그렇죠. 뭐 조선업 그런 산업 사이클에 맞춰서 기업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뭐 슬림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비용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네. 교육 투자 그다음에 그런 새롭게 좀 잉여력에 대한 어떤 일자리 나누기 뭐 여러 가지 노동시간 감축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유럽의 많은 다른 기업들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유럽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해온 만큼 그 과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바탕이 돼 있죠. 이렇게 나온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정부가 실업 보조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네.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창업 내지는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막 무작정 기업 안 되니까 뭐 넘어뜨리고 퇴출시키고. 예. 그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요. 그 김재 기자 지적해 주신 대로 문어발식 확장이 주요 원인이다. 이 뭐 사실 이거는 지배구조 개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당장 이 한계 기업에 선정된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가족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거리에 저희는 또 IMF를 겪었잖아요. 취재도 하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처지에서 보자면 정말 그 사람을 먼저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3조 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줄이고 자산은 파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상황인데요. 27일 대우조선 노조가 경영 정상화 시점까지 임금 동결과 파업 자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노조가 수용한 자구 노력안에는 임금 동결, 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등도 포함됐습니다. 청계천 본사 4억 1,600억 원, 당산동 4억 450억 원 등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은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노조의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들은 4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3분기에 최대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올 뿐 아니라 조선 산업 자체 불황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은 어렵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대우조선 문제는 이게 이 3조 원 적자 있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분식이 또 드러나서 이게 이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지금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식 회계와 그다음에 말 그대로 방만한 우리가 기사로 맨날 쓰는 방만한 경영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우조선해양 자체가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이 회사가 망가졌을까? 물론 조선업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약간 사이클, 산업적인 사이클. 그래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세계 1위라는 현대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 다른 조선업 회사들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적자와 함께 지금 한때는 뭐 주가가 한때는 얼마였습니까? 막 50만 원, 막 35, 40, 50만 원 같던 주가가 지금은 뭐 거의 바닥 10분의 1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조선업에 확 뭐 치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뭐 환경도 있고 그런 변화된 환경도 있지만 이 안에 이 그 대우조선이 갖고 그동안 이 경영 과정에 여러 가지 방만하고 일부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도 못한 어떤 정부의 책임도 있고요. 이런 것들 책임이 제의 없이 이번에 또 4조 원이 또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4조 원을 결국 공적 자금 또 투입을 하는 사실상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 매각한다고 하지만 자산이 지금 4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 팔고 다시 또 한 4조 원 정도 국민의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에서 그랬고 사실상 그 정부가 사실상 뭐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런 회사죠. 이게 예전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이걸 갖다가 대우가 매각되면서 이제 이걸 가져가려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 독립적으로 나름대로 튼튼하게 운영이 되었던 회사였고요. 근데 지금 아쉽죠. 이제 이렇게까지 좀 회사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제대로 된 어떤 감시, 어떤 뭐 그런 대부분 다 그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대우조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가거든요. 감사부터 임원 포함해가지고 사장까지. 그러다 보니 뭐 제대로 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앞을 내다보는 어떤 뭐 그 준비 이런 과정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기업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4천억 받고 4조 또 투자하고 또
안 되면 또 더 투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지혜 씨 세금, 제 세금, 김종철 부장 세금, 또 우리 그럼요. 김윤상 씨 세금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대우조선 살리고 있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뭘까? 이런 의문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위에는 또 피해가 없어. 실제로 그 전부 노동자들만 피해가 있고 그 CEO급들은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런- 내려갔던 사장들, 임원들 뭐 되게 다 좀 낙하산 인사들이거든요. 네. 좀 이게 좀 더 보면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감사들 항상 국감 때도 얘기 나온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이미 월급 다 받을 만큼 다 받고 수억씩 다 챙기고 네.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책임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 오마이뉴스 팟짱이라도 감시를 똑바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소시지, 햄, 핫도그 등 가공육이 담배나 성명과 같이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나 햄 등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은 흔히 우리가 먹는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해당됩니다.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암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붉은 고기에는 소, 돼지, 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트에 갔다 왔어요. 잔뜩 사셨군요. 네, 소시지, 햄, 핫도그 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불량 음식들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은 뭔가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먹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요리 음식 주 재료들이 이제 소세지, 햄 뭐 이런 건데 담배나 성면이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진짜 워킹맘들은 너무 괴로워요. 통조림 뭐 이런 거.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세계보건기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하긴 한데 채식을 합시다. 또 근데 뭐 어느 결과를 보면 또 채식만이 답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뭘 먹는 게 건강한 거지. 그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김용익 의원이 아침에 이 기사를 리트윗을 하셨어요. 트위터에. 인생 자체가 발암물질. 진짜 우리가 암 유발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육포도 샀는데 말린 고기도 해당한다는. 이게 뭐 제일 소시지 하면은 항상 문제되는 게 아질산 나트륨인가요? 그렇죠. 그게 아질산 포함돼서 나트륨, 뭐 좀 예. 고기를 붉게 보이고 식감이 좀 이렇게 좋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서 안 좋다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논쟁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아질산 나트륨을 뺀 소시지에서 어머니들이 또 두세 배 가격을 주고 사는 네. 걸 많이 봤거든요. 저예요? 그런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런 요즘 이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하게 좀 실험을 하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좀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근데 내주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은 그 나라의 문화는 우리는 김치나 이런 발효 문화가 되게 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쪽은 햄, 소시지, 가공육 이런 말려서 치즈. 네. 엄청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무조건 햄, 소시지 밑에 깔리는 거 기본이고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먹어왔던 베이컨. 그렇죠. 네. 아침에 항상.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뭐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면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건강이 노출되어 안 좋았나 봐요. 네, 그 김치와 된장, 김치찌개, 야채 이런 위주로 식사하시고요. 모두 우리 튼튼해집시다. 네, 장수만세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철 씨 개인적으로 맥주 안주로 뭘 좋아하세요? 저요? 네. 갑작스럽게 또 맥주 안주를 또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 네, 그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네. 네. 케찹으로 한 거. 이제 못 먹겠네. 이제 못 먹겠네. 야채만 먹어야 되겠네. 이제 메뉴 바꾸면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나온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 또 염려증이 돼요. 근데 참 이런 뉴스가 우울하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준비해온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뭉칫돈을 내놓고 있다. 네. 어디에 그렇죠. 뭘 낸다는 건가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고, 네. 그 청년 희망 펀드라고. 누워 네. 계신 분이라 했잖아.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 전에 네. 진짜 이건희 회장께서 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200억을 개척하셨어요. 네. 덩어리도 커. 하여튼 그 청년 희망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9월 21일 날 각 은행들이 이제 시중은행들이 전부 다 이 상품을 내놨어요. 네. 청년 희망 펀드. 그때 네. 그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네. 야,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를 딱 내시자마자 은행들이 일주일 만에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청년 희망 펀드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KB 하나은행 가가지고 직접 1호 네. 1호로 그렇죠. 가입을 하면서 먼저 꽂았죠. 그렇죠. 나도 내겠다. 내가 네. 먼저 내겠다. 네. 이게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때 말이 많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이 먼저 딱 내고 야 내가 냈거든? 니들은 딱 레이저. 맞아요.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그때 뭐 온갖 얘기가 나왔어요.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다 내야 되고 뭐 온갖 소리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실제 금융권 주변에서 쏟아졌던 얘기들이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때도 이미 저희가 이제 보도도 했고 저희 김재 기자도 취재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때 이게 이름이 이게 펀드잖아요. 원래 펀드라는 게 저희들도 우리 뭐 다 펀드 하나씩 옛날에 막 들고 지금도 있지만 원금 보장 그다음에 네, 아니면 뭐 이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이름은 펀드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원금 보장이나 뭐 돌려주는 것도 없고 뭐 기부네 그럼. 그렇죠. 이게 기부예요. 기부금을 내는 건데 이름을 청년 희망 기부. 그렇죠. 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왜 펀드라고? 근데 은행들한테 자기네 취급을 하니까 그런다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5개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KB 네. 하나, 뭐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그러니까 시중은행 가장 큰 은행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상품에 가입해야 했던 금액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기부금을 봐야 되고요. 이게 아니 수익금도 안 주고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데 정말 펀드.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펀드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펀드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네. 그렇다고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무작정 내라고 기부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은행 금융권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왔다는 네. 거죠. 대통령이 참. 펀드라고 하니까 우리도 펀드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기부라 그러냐? 이런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붐업을 해보려고 금융권에서 막 그 돈을 은행장들 뭐 지주회장들 막 돈 내고.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우리 지주회장이 돈 내는데 니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지점장도 난리 났죠. 막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또 가입시키고. 진짜. 그때 저희들도 이제 김재기도 취재를 했지만 그때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딱 1호를 만든 다음에 네. 거의 뭐 비정규직 포함해가지고 모든 직원들 무조건 10,000원씩이든 가입을 해. 아주 막 그 내려보내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 어떤 그 KB 국민은행의 그 직원은 저희한테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얼마나 이게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게 은행들 완전히 쥐어짜가지고 그 당시에 쥐어짜가지고 만든 완전 은행원 절망 펀드다 이거. 청년 희망 펀드가 아니라 맞아요. 은행원 절망 펀드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대통령이 또 1호로 하고 또 여러 뭐 은행들이 다 나서서 하고 다 각자 10,000원씩 다 삥 뜯은 거나? 어찌됐든 다 걷었으면 상당히 모였겠네요. 얼마나 모였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네. 이제 이게 쥐어짜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기부 형식을 빌었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모으면 그때 이제 발표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게 9월 21일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지금 20일 훨씬 넘었잖아요. 네. 거의 한 달 정도네. 네. 기부 금액이 64억입니다. 이게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어떤 이 대통령이 직접 하고 나름대로 이 청년희망펀드나 이런 그 금융권이 그동안에 어떤 상품에 대한 이 정도의 어떤 홍보나 마케팅 엄청난 드린 거에 비하면 너무 이게 좀 그러네요. 640억도 아니고 그렇죠. 64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NGO에서 그 무슨 사랑의 천사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웁시다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마들이 울며 불며 아, 그럼요. 왜 저녁밥 먹다가 얘 저건 내야 돼 2,000원 ARS 이렇게 딱 하는데 64억밖에 안 모였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데 네. 지금 보면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은 박 대통령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더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에? 이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금융권하고 엄청난 마케팅과 홍보와 뭐 진짜 청년의 어떤 뭐 일자리 환경 만들기 위한 어떤 좋은 의미, 좋은 뭐 취지, 엄청난 홍보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순수하게 자발적인 어떤 기부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니 64억 정도 모이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쪽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재벌들이 갑자기 이제 희망펀드에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 혹시 뭐 저기를 청와대에서 뭔가 좀 전달이 있었나요? 그런 건가요? 이게 저희도 이제 이걸 관련해서 제가 또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9월 한 말쯤에 제가 뭐 이제 재벌 재계 쪽 그 부사장급 임원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부 쪽 그 인사 그 뭐 사정당국 경제사정당국 쪽 하여튼 그 1급 그 공무원이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으면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엄청나게 붐업하고 언론들도 막 대서특필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호응이 좀 적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흐지부지 되고 또 그럴 때 이제 그 공무원께서 하신 그 말이 이 청와대 쪽에서 BH 쪽에서 이 펀드 기금 운용, 이 펀드 모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 아니야. 네. 대통령 관심사. 그렇죠.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에 준비하셨던 분들 그 비슷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 저기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회의원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그 대선 지난 2012년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개표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시기 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찝어서 얘기하시잖아.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BH 쪽에서 이 펀드가 얼마씩 모이는지 거의 일보 형식으로. 오늘 얼마더라고 얼마더라 이런 일일 것들이 보고. 그런 식으로 청와대는 일일 보고를 좋아하네요. 국정교과서도 일일 그래서 보고. 금융권에서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챙기고 돈을 막 그때 보고하고 금융 당국 쪽에도 보고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딱 돌면서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기금이란 게 돈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되잖아요. 물론 십시일반 진짜 그 정말 이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펀드에 내지는 어떤 재단 이런 거에 공감하고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결국 기금이라는 것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좀 통 큰 기부 어떤 그런 기부가 처음에 이 종잣돈이 모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어떤 이런 분이 사회지도층이 생각보다 잘 안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의대를 보기에도 가만히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도 그 혹시 뭐 기업들하고 접촉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지금 그 기업들을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청년희망펀드니까 개인들 이름을 내는 것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그 당시에 그 4대 그룹에 모았던 그
뭐 부사장 이런 말 들어보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젠가 올 거다 신호가 올 것이고 남대로 뭐 기업들도 일정 부분 뭔가 좀 움직임을 해야지 뭐 무작정 우리 말로 우리끼리 하는 뭐 시쳇말로 뭐 쌩깔 수는 없지 않냐. 뭐라도 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뭐 사실 뭐 이런 청와대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재벌들이 재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미 그 재계 기업들 특히 재벌들 중심의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이미 희망펀드 딱 출범함과 동시에 언젠가 우리가 또 오겠구나 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이 기부에 대기업도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정사실. 약간 의무감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걸 하려면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옛날에는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 분량의 금을 모았죠. 그래서 그 돈이 약 304억 달러. 장롱 안에 금을 다 갖고 나와서 줄 서서 KBS에 나왔잖아요. 엄청난 할머니 거죠, 솔직히. 내가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거를 내서 내가 우리나라에 이게 애국자들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금융권의 그 외국계 금융권의 어떤 그 한국에 오신 분하고 그 기자들하고 잠깐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나라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금을 다 내놓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외국계 의원이 야 어떻게 한국 요즘 이런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런 그 금융시장 팔 땐 어떻게 저렇게 다 금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되게 어떻게 좋은 말로는 되게 뭐 참 한국의 어떤 뭐 국민들의 저력 내지는 그 뭐 위기 극복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걸 반대로 약간 뒤집어서 보면 참 이상한 나라구나. 저기는 자본주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자율 시장 이런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 전제주의 국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분. 네.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저기 뭡니까 배가 기름이 유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 들러붙어서 다 기름을 닦는 나라예요. 맞아요. 자원봉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국가, 나라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가꾸는 국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호소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옛날에 정말 옛날이죠. 정말 옛날 이게 그런 식의 마인드 자체가 물론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말 힘들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 단합 내지는 뭐 그런 단결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일정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과연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말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아니 더군다나 이런 청년 희망펀드라는. 아니 그리고 기업들이 잘못해가지고 기업들이 사고 친 거를 왜 국민들이 그럼요. 개인의 장롱을 맞아요. 열고 금을 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됩니까?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가요 국회에 나와서 이제 뭐 기업들 돈 안 받는다. 박근혜 정부가 뭐 그런 얘기 해놓고 이번 희망펀드 얘기가 희망펀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왜 받아?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도니까 이게 이제. 그 황교안 총리 얘기가 또 그렇게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게 이 희망펀드가 뭐 어떤 무조건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근데 이것도 또 말이 약간 엇갈립니다. 정부에서는 이 희망펀드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환경 조성 이런 거하고 이 사람은 우리 총리께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말이 다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좀 작은 정성 조금씩 보태자 뭐 이렇게 십시일반. 예. 그래놓고 기업들한테 혹시 이거 기부나 이런 걸 또 강요받는 거 아니냐. 그때 황교안 총리 뭐라고 했냐면 대기업 기부는 안 받겠다. 그리고 그냥 대놓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삼성이 한 2천억 내라고 하면 하고 뭐 또 기업들 돈 내라고 하면 금방 이거 펀드 한 1조 원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후퇴할 것이다.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 총리께서. 그래놓고 이번에 삼성이 250억 내고 현대차 200억 내고 막 그랬잖아요. 정몽구 회장, 이건 회장. 엊그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총리가 이정부 회장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돈 내주셔가지고 감사 전화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 국회에 와가지고는 기업한테 기부 강요하는 거 아니다. 대기업 기부는 안 받겠다. 삼성 같은 기업에 한 2천억씩 내라고 하면 1조 금방 모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말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200억 내줘서 고맙다. 아, 이건희 회장한테 직접 하시지. 왜 또 인사는 아드님한테 하셔? 그러네. 아, 말이 통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건희 회장 병상에서 200억.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이게 그 기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게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 펀드 이 기부 참여 청년희망 펀드 발표가 22일 날 있었어요. 네. 지난주 22일 날 그게 목요일인데 그동안 저희도 이 파트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사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예. 끝나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지. 기자들 사이에서 예. 오늘 뭐 사장단 회의 때 무슨 얘기가 발표가 있었고 무슨 얘기가 오갔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 뭐 질문하면 답변하고 네네. 재벌 그룹 중에 유일하게 하는 브리핑하는 데가 삼성이에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이 갑자기 목요일 날 또 브리핑을 하는데 갑자기 기자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요일 날 한숨 그러니까 또 해. 예. 그래서 왜 무슨 브리핑이야? 그래가지고 또 기자들 모였죠. 네. 그랬더니 이준 그때 삼성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이제 직접 내려와가지고 네. 청년 희망 펀드에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200억을 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장과 임원진들이 포함해가지고 한 50억. 그래서 이 희망 펀드 갖고 있는 이 청년 실업 이거 동참한 좋은 취지에 우리 삼성이 따르겠다. 그러면 250억 기부를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 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그 장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작년 5월달에 심근경색으로 해가지고 좀 쓰러져서 지금 삼성병원을 계시고 있거든요. 이게 의식이 좀 완벽하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런데 어떻게 200억 기부를 결정했을까? 네. 기자들도 물어보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의 설명이 이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일일이 세세하게 뭐 다 결정을 못하니까 이건희 회장의 대리인이 그런 결정을 하는 포괄적인 위임권을 받아서 결정을 해왔다. 누구예요, 대리인이? 그래서 물어봤죠. 네. 대리인도 누구냐? 궁금해. 근데 대리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가 삼성에서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왜 아니 대리인을 왜 몰라요? 아니 삼성에서 삼성 결정을 대리인을 모르면 결정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대리인이 이건희 회장이 어떤 그런 결정에 관한 대리를 받아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안 사안마다 네. 내지는 어떤 그룹의 내지는 계열사의 어떤 그런 다른 것 같아요. 음. 한 분이 딱 계신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 이분 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분이 대리인 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대리인 받고 물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어떤 그 그룹의 계열사 네. 사장급의 이상 최고위층 인사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답변해 주신 그 삼성 임원들도 사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발표는 이건희 회장이 내신 걸로. 아니 아니 우리가 이제 말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말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냈어요.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서 냈어요. 그 대리인은 누군지 몰라. 네. 근데 돈은 이건희 회장 돈이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예? 안 되죠. 누구 돈이? 이게 삼성에서 그룹 차원에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근데 보면 희망펀드는 재밌는 게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개인 사재를 털었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연 설명할 때 네. 개인 사재라고 얘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 사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거는 뭐 절대 그룹 그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그리고 이번에 정몽 회장도 개인 돈 150억 냈다고 개인 돈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뭐 개인 돈 내신 거 좋죠. 그리고 당신이 결정하고 좋은 일에 돈을 뭐 쾌척하는 것도 뭐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본인이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의 병상이나 이런 지금 상황이 물론 말씀드린 좀 그런 상황이라면 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네. 결정하셨을까? 당신이 우리한테는 되게 그분한테는 200억이 좀 작은 돈일 수는 있지만 저희한테는 2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죠.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어. 그때 돈 낼 예, 때만 딱 딱 생각이 나신 건가? 아니 왜 200억을 내? 그까짓 거 한 2조 내지. 통크게. 그렇죠. 200억이 뭐냐? 얼굴에 먹칠을 할 일 있냐?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 12조 원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0억이면 2조 내든가 해야지. 뭐야 이게 쪼잔하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200억 결정한 사람 대리인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억 가지고 200억 갖고 돼? 최소 2천억은 해야지. 아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사받는 격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랬다는 거고 또 다른 재벌들도 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계속 정부가 그 동을 떴는데 돈을 아무도 안 내. 결국에는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돈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까 그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 중에 아니 뭐 2천억 모으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펀드 하면 한 1조 원 금방 모은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나 쪽의 인식은 잘 모으고 이게 다 붐업되면 돈 금방 한 1,000억 이상 모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어떤 그 명분도 네.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청년희망펀드 청년 일자리를 왜 국민들이 왜 또 이걸 내야 돼? 이거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금 내잖아 우리가. 맞아요. 근데 왜 또 국민들한테 기본- 돈을 걷어가? 그렇지, 기본적인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모는 건 당연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냈으니 뭔가 좀 체면을 세워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나선 거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이거는 200억, 사장단 50억.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세계 1위가 이 정도 됐으니 네. 세계 2위 그룹인 현대차 그룹에서 딱 보고 삼성이 250억이니까 우리는 한 200억 정도로 퉁치자 뭐 해서 이 정몽구 회장 150억 임원들만 죽어나요. 임원들만 똑같이 왜 50억씩 우리가 다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520억 정도가 기금이 모여졌어요. 아까 64억에서 64억에서 훅 그냥 훅. 520억.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 말이 맞네요. 재벌들 하니까 그러니까 일조 금방 모이겠어요. 그렇죠. 재계서열 1, 2위 그룹만 한 4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나머지 이제 3위 그룹, 4위 그룹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현대차가 했으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 또 발표 나올 것 같은데 LG, SK 또 지금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SK 네. 그룹은 살짝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 뭐 저기 풀어줬으니까 최태원 회장 뭐 그쵸. 좀 해야죠. 그럼 인사를. 맞아. 그러니까 네? 최태원 회장은 또 특별 서명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SK 그룹은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대요. 근데 금액이 얼마만큼 할지는 1, 2위 그룹보다 좀 작겠지. 그거보다 더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건희 회장 200 딱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밑으로 가야지. 그 200, 이상하기는 150, 좀 그렇잖아. 1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지난주에 진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딱딱 맞아 들어가네. 그렇죠. 진짜요. 예? 네. 예전에 참.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김종철 부장 손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500억 정도 모인 거니까 네. 앞으로 뭐 30대 재벌들 줄줄이 사탕으로 내놓으면 1,000억 정도는 뭐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1,000억 정도는 아마 갈 것 같고요. 네. 한 1,000억 정도 돼야 뭐 펀드로서 또 운용이나 뭐 나름대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죠. 근데 참 이게 항상 우리가 씁쓸합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목표 금액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어떻게 쓰일지 솔직히 이게 말이 1,000억이지 이게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이 한 2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조 1,000억 네. 일자리 예산만. 네. 근데 이거와 별개로 그냥 펀드 통해 가지고 만든다는 게 한 1,000억 정도 모인다고 하면 네. 이게 말이 그리 1,000억이지 그렇게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제대로 할 것인지 지금 네. 정부가 이제 이번에 청년 희망재단 이 돈을 운영할 재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청년 희망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뭐 발표한 내용을 살짝 보면 이렇습니다. 뭐 청년 구직자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그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건물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줘 그냥. 맞아. 자꾸 뭐 건물 짓고 지금 각 뭐 지역마다- 기구 만들고 지역마다- 재단 설립하고 맞아요. 이러지 말고 참 많죠. 직접 애들한테 아유. 저는 차라리 생활임금격으로 맞아요. 이재명 시장 하듯이 단돈 얼마라도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 걷어가지고 높은 건물 짓고 거기 운영비 해야죠. 그렇죠. 세금 내야지. 뭐야 결국 이게 본질이 아니 그래가지고 왜곡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처음 했다가 그분은 흐지부지 처음부터 사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전 진짜 정말 참 이건 좀 논의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네. 청계재단 정말 열불이 나는데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 청년희망재단도 연계한다는 것도 참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마다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뭐 대전, 전북 그러니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 가서 직접 만든 거예요. 대기업들 옆에 말 그대로 쿡쿡 찔러가지고 네. 대구 쪽은 삼성이, 전북 쪽은 뭐 효성이나 이쪽 붙어서 대전 쪽은 뭐 또 한화 네. 다 지역마다 다 붙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기업들의 막단 자금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센터도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청년펀드도 대기업들이 돈 내고 처음에 대기업 돈 안 받는다니 사실상 다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기승전 재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네요. 지금 이게 보면 그 앞서 김지혜 기자가 30대 재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네. 기업들이 가진 돈을 그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한들 이게 자발적인 기부도 아니고 그럼요. 자발적인 펀드도 아니고 사실 이런 건 실패한 전략이고 실패한 그렇죠. 정책인데 네. 이걸 끝까지 어떻게든 성공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기업들한테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미 지금 돈 내고 있는 기업들도 스스로 속으로 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부사장 말 전하면 우리가 뭐 이거 그렇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 청년 그 사업 일자리 이런 것도 그 나름대로 또 하고 차라리 애들을 좀 뽑아줘. 그러니까 그게 고용을 훨씬 늘리는 네? 게 낫고 고용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청년 의무 할당 있잖아요. 네. 네? 아니 200억 지금 250억 그 돈으로 그걸로 그 직원들 더 뽑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시고 그게 훨씬 네, 좋죠.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럼 될 아니, 거를.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 해소 이 방법을 해소한다는 이거를 정부가 기부 방식으로 이렇게 해소하겠다 이런 접근 방법 자체도 잘못된 그러니까요. 거고요. 자, 그나저나 그 10월이에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네. 밤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12월 지나면 이제 박근혜 정부 4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임기한 2년 남은 정부인데 네. 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죠. 이게 정말 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어떤 실업 문제, 청년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금과 법률과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죠. 이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인데 남으셨는데 네. 이 펀드 어떻게 얼마나 운용돼서 얼마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과거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정권들이 해왔던 이런 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잘 될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소리만 요란하지 네. 실제로 손에 잡히는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적 혜택이 없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줄곧 강조한 것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였는데 그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또 무상 보육에 이르기까지 또 무상 고등학생들도 다 등록금 무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등등의 그 복지 관련된 공약들이 다 줄줄이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4년 차로 들어가면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 정부가 한 게 없거든요. 국민들한테 뭘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좀 쥐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답답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김종철 부장님한테 이 청년 희망 펀드 들으니까 저희들만큼 재벌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이거 꼭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유신 시대도 아니고 네. 개발 독재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런 시대 지금도 이런 게 통한다는 게 이 권위적이고 이런 일방 통행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런 방식이 아직 통할 거라고 믿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윗사람들 PH 있는 사람들 네. 하여튼 참 아쉽죠 정말. 그렇군요. 참 답답한 뉴스를 이제 그만 전해야 되는데 계속 답답한 뉴스가 쌓여가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